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공시 관련된 질문들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은 2000년 설립돼서 200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2009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이전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등의 금융투자 업무를 영위하며 온라인 종합증권사로 시작해서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등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온라인 종합증권사로 저비용 고효율 사업 구조를 통해서 17년 연속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5조 8,661억 원, 영업이익 1조 2,088억 원, 당기순이익 9,0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7%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8.4%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주요 사업 부문 및 계열사의 고른 실적 성장으로 영업 수익이 상승했고 시장 거래대금 증가로 영업이익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지금 5월 19일자 공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회사는 사실상 이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일괄 신고 추가 서류 등의 이 공시들은 논외로 하고요.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공시가 바로 이 주요 사항 보고서의 자기 주식 취득입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날 공시를 제출했고요. 다시 정정 공시가 있었는데 이게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결정입니다. 회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것입니다. 취득 예정 주식 수는요 40만 주입니다. 취득 예정 금액 348억 원입니다. 취득의 예상 기간은요 5월 20일부터 2022년도 8월 19일까지 장내 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위탁 투자 중개업자인 키움증권 내부에서 사실상 40억 원의 자금을 들어서 348억 원의 자기 주식을 5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취득하겠다는 것이고요. 하단 내용에서는 특이점 좀 없는데 우선 지금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의 어떤 이 사유 이번이 사실상 5월 19일 날 이게 348억 원이 사실 최근에 결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최근의 행보를 보면 지난 2월 3일부터 그리고 4월 26일까지 단행된 자사주 매입 비용이 전체 486억 규모의 이 취득 행위가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이후에 348억 원이라는 추가 자사주 취득에 사실 많은 이 관점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 자기 주식 취득은 회사가 이 주주가치 제고를 하기 위함이다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움증권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 자사주 매입인데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 무엇인가요? 우선 지금 이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네. 지금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를 기점으로 이 증시의 호황기와 더불어서 많은 이 증시 유입 자금이 사실상 증권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됐었습니다. 2021년도에 사실상 이 매출액은 29.7%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24.7%, 당기순이익이 무려 28.4%가 증가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됐는데 코로나19의 피해를 전혀 보지 못했고 오히려 수혜를 봤다는 거죠. 2020년도 그렇죠. 사업 기조와 2021년도까지 기조 유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수익을 동반했는데 2022년도에 딱 접어들면서 증시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수익성의 감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영 효과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하게 됐는데 이 키움증권의 경우에도 최근 5월 12일에 82,70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바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주가의 안정화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해서 주가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네, 일단 키움증권이 2022년도부터 수익성이 좀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기에는 좀 부진한 실적의 성적표를 보여줬는데 대표님 그럼 2분기는 괜찮을까요? 네, 일단 영업실적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연간 실적이 전체 9,678억 원의 수수료 순이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3기가 사실상 2021년도의 연간치가 수수료 손익이 9,678억 원이 있었고 1분기 대 전년 동기 대비 비교식만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1년도 1분기의 수수료 손익은 2,771억을 기록했는데 이번 1분기는 1,995억 원. 다소 수익성이 조금 악화됐다고 좀 볼 수 있죠. 유가증권 평가의 처분 손익도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실로 전환됐습니다. 파생상품 관련된 손익 부분도 오히려 1,030억 원 정도 증가는 좀 됐는데 이자 비용도 소폭 증가됐고요. 기타 영업손익도 증가됐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오히려 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난 동년 1분기가 3,472억 원을 기록했던 실적 대비 감소한 2,132억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1분기까지는 사실상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낙폭 과대 구간을 좀 가져왔던 부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됐던 게 4월부터라는 거죠. 4월, 5월, 6월까지 이어지는 증시 자금의 이탈 또는 매매 대금의 감소는 사실상 이 수수료 손익을 기반으로 하고 온 이 키움증권의 실적에 좀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2분기에도 좀 실적에 빨간불이 켜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권사들이 뭐 금리 인상, 투자 심리 위축 등 이런 최근 증시에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맥을 못 추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님, 그럼 이 증권주들의 가치 회복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근데 증권주의 경우에 사실상 2018년도 기점 그리고 2019년도 기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큰 손익의 어떤 변동 가치가 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도를 기점으로 2021년도의 상반기에 증권주 역시 시세를 좀 분출해주면서 이 실적을 수반하는 증권주의 어떤 호황기가 진행이 좀 됐었는데 최근에 지수 급락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장세의 위기감 때문에 증시 자금은 지속적으로 좀 빠르게 유출되고 있죠. 안전자산의 이동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과정.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인플레이션 이후 최근에 미국 증시의 어떤 급락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사실상 2020년도와 2021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이 유동성 장세에서 많은 수익을 거뒀던 이 증권사들이 사실상 이제 주식 낙폭 과대에 따른 이 조정 국면에서는 수익성이 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건은 증시의 어떤 자금 유입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관점입니다. 즉 지수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이 매매대금 거래 유입이 활발해진다면 오히려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주가가 좀 영향을 좀 받겠지만 지금은 거품이 거쳐지고 있는 이 조정기 장세 안에서 증권주는 좀 수익성이 좀 악화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증권주들의 가치 회복 관건은 증시의 자금 유입성이 회복되는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키움증권 지금 오늘은 5.47% 상승한 97,000원에 장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자사주 취득 효과가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소폭 반등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3월 기점이죠. 바로 이 구간인데 낙폭의 저점을 기록했던 구간 대비해서는 지금의 현 상황은 사실상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이 수익성 관점에서의 어떤 실적 부분이 반영되면서 외형의 가치가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권입니까? 라고 좀 많이 물어보는데 네네. 지금 증권주는 사실상 선호도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하기가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종목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형세에서는 이 수익성을 좀 제고하는 관점에서 특히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지금 다변화될 수 있는 게 수수료 사업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기타 증권사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 금융 부분 그리고 NPL 채권, 즉 부실 채권의 어떤 투자 이슈 부분까지 해서 수익성을 좀 더 다변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키움증권이 이러한 경쟁력에서는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더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나 판단해보고 지금 상황에서 지수의 저점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매수하기 좀 좋은 구간은 맞아요. 주가의 저점 형성 구간은 맞는데 다만 담보되지 못했던 실적의 감소 요인의 회복세가 사실상 이게 2분기, 3분기까지는 그래도 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해 본 겁니다. 냉정히 말씀드려서 2022년도,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지수의 변동성 장세를 좀 고려했을 때 사실상 이 실적의 회복이 좀 더디지 않을까 판단해 보는 관점이고 지금 매수하기 좋은 관점은 아니다라고 좀 의견 좀 제시해 드리고 추세선에서는 지금 84,000원 바닥권 영역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은 뭐 사실 손절의 의미는 없는 구간이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금 영업 손실을 기록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좀 잘 참고하셔서 투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일단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으셨고요. 3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실적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수익성의 재고 관점에서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키움증권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LNF입니다. LNF는 2000년에 설립돼서 200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2차 전지 양극활 물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국내 순수 자본 기업 최초로 니켈 복합계의 양산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리튬이온 2차 전지 제품에서 니켈 복합계 중심의 적용 제품으로 양극 소재 전문 개발 및 제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의 주요 원재료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 자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원재료 가격 및 수급 요인은 생산에 중대한 영향으로 작용되며 국제 광물 자원 수급에 따라 가격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9,707억 원, 영업이익 442억 원, 당기순손실은 1,1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2.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910.3%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은 647%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사업 환경의 개선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확대됐으나 주가 상승으로 인한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반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LNF 바로 어제였습니다.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공시를 좀 발표했는데 수시공시의 의무 관련 사항 공시는요. 일종의 실적공시의 예고편이다. 공시의 예고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공시의 대상 정보는요. 양극재 거래 물량에 관한 협약서의 체결입니다. 협약 금액은요. 7조 1,953억 원 규모입니다. 협약 기간은요.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741.21%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협약 일자는 바로 어제인 5월 19일이었고요. 협약 상대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및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회사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입니다. 상기 협약 금액은 판매량 증감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고 판매 단가는 해당 제품의 최근의 판가를 적용했다. 판가가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요 원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양극재를 좀 만들고 있는데 이 대체적인 내용이 지금 이 하이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의 이 원재료를 이 주 원료로 쓰고 있거든요. 네. 가격 변동에 따른 이 생산 원가가 증가됨에 따라서 판가의 전이가 빠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판매 단가가 최근에 판매가를 좀 적용했지만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판매 가격이 좀 더 다르게 적용된다면 오히려 이 협약 금액도 크게 증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기 최근 매출액은 회사의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이고요. 상기 협약 상대방의 최근 매출액은 마찬가지로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입니다.
예, 지금 살펴본 공시는 전체 7조 1,934억 원에 LG 에너지 솔루션 또는 이 자회사와 2년간 7조 원대 규모의 양극재 거래 물량에 관한 협약서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LNF,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2위로 올라갔거든요. 먼저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수혜 기대감으로 1분기에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럼 이 실적 호조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미 LNF의 경우는 사실상 가시화된 실적 수반은 2021년도 상반기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좀 드렸어요. 네네. 유튜브 방송에서도 LNF 종목에 대해서 2차 전지 실적 모멘텀은 2023년도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좀 충분히 좀 노래 아닌 노래를 불렀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뭐 하도 많이 얘기를 했죠. 지금 수익성 관점에서는 매출의 이 호조 부분이 극명합니다. 지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444억을 기록했는데 무려 이번 1분기 매출액이 5,535억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530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712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면 물론 큰 폭의 성장세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1분기 실적 기조는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니라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실적 기조를 더욱더 공고히 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증권사의 이 리포트 자체도요. 네. 목표가액을 좀 크게 상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기 때문에 네네. 오늘 주가가 27만 3천 원이라는 부분을 좀 판단한다면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이는 거죠. 자, 이게 단순하게 목표 주가를 언급하는 기대감에 수반하는 어떤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막대한 수주를 기반으로 한 실적 반영 효과가 2분기에 더욱더 극명하게 작용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LNF 이렇게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에서도 이제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성장세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사실상 숙제가 나와 있는 거죠. 수시공시의 의무 관련된 사항들, 왜 공시를 정확하게 읽고 공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미 공시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다 예측이 다 되고 있습니다. 협약 기간에서 2023년도 1월 1일, 2024년도 12월 말까지 얼마 7조 1,953억 규모의 양극재 거래 물량을 수반하겠다. 자, 이게 단순하게 7조 원이 지금 만들어진 7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향후 생산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팅을 한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된 상황이고요. 전량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부터 독일의 베를린 공장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된다면 사실상 이 막대한 이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수요 효과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풀캐파로 돌아도 납기를 다 맞출 수 있을까라는 어떤 관건으로도 좀 보여지기 때문에 LNF 지금의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 사실 뭐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 거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사업 확장세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서 오늘 잠깐 얘기를 했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이 오늘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등의 분야에서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선물을 공개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그럼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종합적인 전망까지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사실 최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서 낙폭 과대 종목에는 어떤 것들을 좀 사야 됩니까? 라고 좀 많이 물어봤을 때 사실 저는 반도체주보다는 2차 전지가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늘 강조드렸습니다. 네네. 물론 지금 반도체 효과도 바이든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기조 효과는 아니었지만 제가 지금 사실상 1분기 실적 기조가 좀 좋지 못해서 사실상 조정 국면에 있었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사실 관심을 갖는 건 맞아요. 네. 지금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소재주를 기점으로 해서는 2분기에 실적 회복 효과는 좀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래도 상승의 여력, 상승 탄력을 좀 더 받는다면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2차 전지의
선행 투자 효과에서는 소재주에 집중을 더 해야 되겠죠. 2차 전지 공장 설립에 대한 1차 캐파 이후에 수혜를 보는 종목들은 2차 전지의 장비주가 수혜를 받고요. 공장 준공 이후에 생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소재주가 당연히 수익 관점에서는 좀 더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LNF의 경우에는 지금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네. 전체 배터리 구성 원가의 6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소재에 비해서는 우위 효과가 훨씬 더 탁월하지 않나.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 보따리를 내놓든 내놓지 않던과 상관이 없이 이미 테슬라양 매출을 LNF가 상당수 좀 가져가고 있는 흐름, 이 부분은 견고하게 좀 지속된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과는 관계없이 낙폭 과대 구간에는 2차 전지 관련주, 특히나 이제 소재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서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대응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일단 대응 전략 보기 전에 실적 비교표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실적 비교표를 보면 지금 최근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의 1분기입니다. 연간이 아니라 1분기고요. 22기와 21기는 연간입니다. 전체 실적을 보면 2020년도 실적이 3,453억 원의 수출 물량이 있었고요. 2021년도에는 무려 9,558억 원의 수출 물량이 있었는데, 자, 이미 1분기입니다. 이미 1분기에 벌써 5,494억 원. 이미 직전 2020년도에 연간 실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 효과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에 주가의 어떤 상승 작용 효과. 자, 이 부분에 제가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수출량이라는 건 전량 테슬라에 납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진작 효과에서는 오히려 감소 효과가 있어요. 지금 107억 원, 149억 원, 41억 원 부분인데 이 부분도 충분히 국내 전기차 생산 인프라가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국내 내수의 판가 효과도 오히려 빠르게 회복이 좀 된다면 저는 사실상 2025년도까지는 LNF가 확실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오늘 1.6% 상승한 27만 3,400원의 주가 형성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실적 보고서 발표 이후에 좀 기대감을 좀 수반은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방한 기대감도 반영된 효과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 효과를 좀 차지하더라도 지금 2019년도의 연중 저점에서는 지속적인 실적 관점의 우상향. 자, 2차 파동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기대감에 수반돼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죠. 조정받고 난 이후에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2차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실적을 수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실적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수는 점진적 우상의 형태로 다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점인데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좀 할 텐데 네네. 보유자 관점에서 먼저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24만 5천 원, 24만 5천 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자, 이 구간입니다. 24만 원, 24만 원에서 21만 5천 원. 21만 5천 원에서 24만 원 구간, 21만 5천 원에서 24만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21만 5천 원이 이탈된다면 자, 18만 4천 원, 18만 4천 원에서 21만 원 구간, 18만 4천 원에서 21만 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추가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LNF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24만 5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1만 5천 원에서 24만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18만 4천 원에서 21만 원까지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2025년까지는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고까지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알아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디아크입니다. 디아크는 1993년 8월에 설립돼서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내외장재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2021년 8월 단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바이오 생명공학 사업 부문을 분할했으며 상호를 온쿠퀘스트 파마슈티컬 오큐피에서 디아크로 변경했습니다. 주요 생산품 중 내장재는 카페트, 트렁크, 트림 등이 있으며 외장재는 휠 가드, 언더커버 등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대자동차, 기아차의 1차 협력회사로 중대형 트럭의 친환경 소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대형 고급 승용차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닛산 자동차와 한국 르노 삼성 자동차의 개발 예정 모델인 SUV 차종 내장 카페트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등 해외 완성차 업체와의 공동 개발 진행으로 사업 구조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426억 원, 영업이익 13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1,1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6% 감소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38.1%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디아크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디아크 바로 어제였습니다. 전체 지금 한 6섯 가지 공시가 좀 나왔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 발행 결과 자유공시입니다. 회사는 기존에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1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지금 5월 19일에 100억 원의 이 자금 조달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입니다. 기존의 최대 주주는요. 위디인 투자조합 38호의 1인이었는데 보유 지분은 7.13%입니다. 변경 후 최대 주주는 휴림로봇 주식회사로 지금 전체 37.5%의 신주 취득에 이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된 것이죠. 인수 자금의 조달은 자기 자금 100억 원을 경영 참여 형태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되겠고요.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으로 인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됐고 변경 내용의 변경 전 소유 비율과 변경 후의 소유 비율은 3자 배정의 유상증자로 인해서 변경되는 이 발행 주식 총수를 좀 반영된다. 새롭게 발행된 신주를 모두 합산돼서 변경 후에 발행 주식 총수를 반영한 효과가 전체적으로 37.5%라는 뜻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고요.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이 주식은 향후 1년간 의무 보유 예수될 전망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공시 좀 잘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회사 임시 주주총회 결과 있었는데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시 주주총회 결과입니다. 정관 변경의 건 그리고 이사 및 그리고 사회이사, 감사의 선임권이 모두 가결이 됐는데 지금 이사 선임의 이력을 보면 휴림로봇의 대표이사 김봉관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고요. 휴림로봇의 회장인 장대식 회장이 사내이사로 좀 선임이 됐습니다. 지금 내용은 뭐냐면 회사가 3자 배정 방식으로 1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했고 이 신주 발행을 통해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으며 최대 주주의 현재 이 경영진들도 휴림 로봇의 주요 구성원으로 경영진이 좀 교체가 된 것입니다. 대표이사까지 좀 바뀌었는데 네네. 지금 이창현 대표이사의 사임, 사내이사직도 좀 사임을 하면서 새로 취임한 설정호 주식회사 파라텍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대표님 궁금한 게 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서 현재 거래 정지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휴림 로봇이 그러면 왜 굳이 이 디아크를 인수하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많은 부분들의 의문이 있어요. 지금 거래 정지되는 회사에 1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리스크를 안고 인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네. 자, 먼저 분기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분기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인수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해봐야겠죠. 자, 먼저 재무제표입니다. 지금 연결대상 종속법인이 없기 때문에 개별 재무제표 기준인데 지금 매출액은 지금 109억 원, 1분기 매출액은 109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3억 7천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은 크게 좀 감소했지만 그래도 매출액의 누적 효과는 전년 동기와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회사의 내장재 관련된 매출 부분은 뭐 변동폭이 없이 그래도 잘 납품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네. 주요 제품 서비스 라인을 보면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주요 생산품은
언더커버 그리고 자동차 하부에 들어가는 이 트림이라고 하는 부품이거든요. 지금 이 트림이라고 하는 부품가 하부 커버예요.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 우리가 이제 이 하부를 좀 보호하기 있는 플라스틱 판을 이제 트림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트림과 카펫 등의 구성재, 내장재인 카펫과 트렁크, 트림 등을 좀 생산하고 있고요. 외장재인 휠 가드와 언더커버를 좀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량 이 자동차, 이 현대차와 기아차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품 자체가 이 고부가가치 부품은 또 아니라는 점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리민 로봇이 사실상 인수를 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100억 원의 자금을 들어서 형성된 이 주식수에 좀 의문이 좀 생기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가액이 200원인데 대표님 이거 좀 너무 낮은 금액 아닌가 싶어요. 더 높은 가격에 좀 발행가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네, 저도 사실상 이게 좀 이 공시 규정이 사실상 이게 좀 바뀌었던 거죠. 과거에는 거래정지 전일 종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종가를 기점으로 해서 산술 평균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 거래일 종가에 그 거래 정지의 기준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신주를 좀 발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유상증자 결정 무려 발행 주식 수가 5천만 주가 늘어난 겁니다. 현재 발행된 주식이 8,300만 주인데 5천만 주가 늘어나는 건데 자, 한 주당 액면가액이 200원이에요. 지금 거래 정지 전 주가가 2,380원이죠. 네. 2,380원짜리를 어떻게 200원에 발행을 할 수 있느냐. 네. 회사의 이 산술 평균 가액을 산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200원에 대해서는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을 사실상 기업의 회사의 어떤 주당 가치 평가를 통해서 산정했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이죠. 투자 판단 참고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자금은 회사의 재무구조, 지배구조 개선 등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다. 발행가액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기준주가 상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준가의 평가를 수행해서 200원을 발행가액으로 정했다. 자, 이거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반칙입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 뭐 2,390원에 만약에 상장 유지 결정이 돼서 기준가가 2,390원에 거래가 재개된다면 이거 주당 200원짜리를 시장에 막 풀어도 물론 1년간 보호예수 조치는 있겠지만요. 네. 그래도 이건 너무나 이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혜를 좀 제공한 것이 아닌가. 다소 좀 씁쓸한 상황인데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 예탁결제는 1년간 보호예수 된다. 물론 보호예수가 1년간은 되겠지만 향후 1년 이후에 주가가 1,000원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5배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2,000원이 되면 10배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건데 단순 계산했을 때요. 자,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게 제도의 어떤 개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2016년도 당시에 상장 이 업무를 좀 추진했을 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기준가 산정을 외부 평가로 조달할 수 있는 게 어떤 통용되지 않았는데 최근의 트렌드가 좀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판단해 봅니다. 과거에 2000년대 초중반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 CB가요. 전환사채가 발행될 수 있는 이 최저 한도가 액면가에까지는 할인이 좀 되는 겁니다. 즉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액면가까지는 할인이 되는데 네. 이게 슈퍼10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감자 이후에 500원 곱하기 수량에 따라서 기준가액 또 바뀌어줘야 되는데 감자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500원이에요. 그래서 사채권자가 막대한 20배의 차익을 좀 남겨진 사례가 있었고 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 3심까지 가서 무죄로 판결이 좀 됐었고 이후에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슈퍼12가 이 발행 금지 사항으로 좀 규정이 좀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래 정지의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인 거래 정지를 유도해서 사실상 특정인에게 이런 막대한 이 주식의 어떤 비율의 우위점을 준다면 이건 일단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혜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이건 폐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회사의 산술 평가액을 산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주 발행가액이 나온 것 같은데 다소 씁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디아크 거래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보유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회사는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해서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됐었고요. 최근에 감사 보고에서는 사실상 연결 대상의 종속회사가 모두 제외가 됐기 때문에 연결 대상의 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개별 재무제표를 보면 2021년도 감사 의견을 적정의 의견으로 받았고요.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에는 사유가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검토의 의견도 해당되지 않고요. 감사 의견과 관련이 없는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도 해당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2021년도에 이 감사는 사실상 무리 없이 잘 수감했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이고 자본 잠식 요건에서도 2021년도에 기말 그리고 반기 요건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년도 사업연도의 법차선 손실의 50% 초과 요건이 2번 해당되면 관리 종목이죠. 네. 그런데 역시 2021년도 50%는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45.03% 기록을 했고요. 최근 4년간 영업손실을 전혀 기록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영업손실 관련된 리스크는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회사는 일단 이 지난 3일에 개선 계획 관련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6월 2일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또는 상장 유지에 관련된 여부가 다시 한번 논의될 것으로 좀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네. 내용 하나부터 보도록 하죠. 3월 20일자인데 자 내용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상장 폐지 사유입니다.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사유는 해소했고요. 이에 따라서 2022년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를 받았다. 3월 20일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사유는 해소는 됐다. 그런데 2021년도 8월 6일에 공시 규정에 따른 벌점, 리스크로 15점인 경우로 인해서 실질 사유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해소가 된 것은 아니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6월 2일에 최종 여부에 대해서 다시금 좀 판단을 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선 최대 주주의 변경과 최대 주주의 구성원들이 바뀌었고요. 100억 원의 자금 조달은 이뤄냈다는 점에서 네. 사실상 거래 재개의 희망은 더욱 커진 셈입니다. 그런데 거래 재개 이후에 1년간 보유의 수는 있지만 주당 200원의 발행 행태는 사실상 이게 제도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다소 좀 씁쓸한 생각은 듭니다. 네, 이렇게 디아크 형식적인 사유는 해소했지만 그래도 6월 2일 최종 여부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거래 재개 희망은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